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가 오늘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 인원을 발표했습니다. 2,000명 증원분 가운데 비수도권의 82%, 수도권은 18% 비율로 배분한다고 밝혔습니다. 2,000명 가운데 경기, 인천 수도권 소재 5개 대학에 361명, 비수도권 소재 27개 대학에는 1,639명이 배정됩니다. 경북과 대구의 5개 의대에는 총 289명이 증원되는데 경북대는 90명이 늘어 정원이 110명에서 200명이 되고, 영남대는 120명, 계명대도 120명, 대구 가톨릭대 80명이 됩니다. 경주 동국대는 71명이 늘어 12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지역의 의료 인력이 늘어난다니 당장은 반가운데요. 경북 북부권은 의대 설립에 대한 요구가 큽니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의료계의 저항이 큰 상황이라 과연 정부의 뜻대로 의대 정원 증원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3월 2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타이어뱅크가 1,000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아기를 출산한 부모님께는 타이어 50% 할인을, 넷째를 출산하면 타이어를 무료로 드립니다. 아기 낳고 나라를 구합시다. 지금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전기차 100만 시대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3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곳곳에서 봄꽃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안동에서는 곧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잠시 후 안동시 공보 담당관실의 김명선 주무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지금 봄철이지 않습니까? 3월인데 예. 아직 이제 물론 이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아직 추운 것 같아요, 날씨가. 그렇죠. 네, 근데 예. 이제 3월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봄날에도 많이 가지만은 지난 겨울철 차량 관리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차량 관리, 또 운전할 때 주의사항, 또 이런 전반적인 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차량 관리 시점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봄철 맞이 차량 관리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 차량 점검이라면은 뭐 엔진 오일 정도 교체하고 타이어 좀 이렇게 보는 게 전부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 정도가 다인데, 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이 시점에 자, 어떤 점검이 필요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이유가 네. 겨울철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는 날씨가 춥다 보니까 사람도 춥고 자동차도 춥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차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손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에 추우면은 차량에 대해서 손을 전혀 보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 정비업소도 이 겨울철에 차량 들어오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딱딱해지다 보니까요. 예. 이 분해를 하다가 플라스틱이 이렇게 부러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경우도 많고 또 손도 굳고 작업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는 직접 시동이 걸리지 않고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안 봤는데 네. 그 3개월, 4개월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차량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뭐 타이어도 그렇고 배터리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단골 정비업체에 한번 들리셔서 뭐 타이어 공기압, 마모도라든지 또는 옆에 타이어에 뭐 이물질, 목 같은 거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람이 잘 안 빠져서 그런데 예. 그런 경우 또 엔진 오일, 냉각수부터 브레이크 오일도 보셔야 되고 또 워시액도 보충하시는 건 물론이고 또 브레이드 고무, 와이퍼 고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내 차 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갈아주셔야 되거든요. 아,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거예요?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갈으셔야 돼요. 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갈았는데. 네, 왜 그러냐면 그냥 놔두면은 앞에 이 닦게 되면은 이 물자국이 생기고요. 그렇죠. 또 잘 닦이질 않아요. 그리고 소리도 나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 공용 소모품을 쓰기 때문에 뭐 몇천 원 정도만 브레이드 고무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입차는요. 전용 브레이드 고무를 쓰지 않으면은 낄 수가 없어요. 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가격이요. 고무 하나가 10만 원이 넘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 4, 5천 원 정도면 이거 고무 사서 내가 직접 갈 수가 있는데요. 예. 수입차 같은 거 1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있으니까 10배에서 20배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그리고 세차도 좀 잘해줘야 된다고 하던데 봄철이 되면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신차 같은 경우, 새차 같은 경우에는 뭐 더더욱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 5,000km 운행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봄철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량 정비도 그렇지만은 세차를 꼼꼼하게 다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 날씨도 따뜻하니까 문도 열어놓고 매트도 꺼내고 또 청소를 이렇게 세차를 하시는데 보통 신차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는 자동 세차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 저 흠집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흠집이 생깁니다. 요새는 이제 물론 자동 세차할 때 이 브러쉬를 좋은 걸 써요. 예. 예전에는 근데 아무리 좋은 브러쉬를 쓴다 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같이 반복을 하다 보면 햇빛에 반사될 때 표면이 흠집이 쫙 보입니다. 근데 신차는요, 겉으로 볼 때는 도장 부위가 딱딱해 보이지만 속에는 아직 무른 상태예요. 예, 그렇겠죠. 이 상태에서 바깥에서 이 자동 세차해주게 되면은 브러쉬 자국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차 6개월 동안에는 이 세차를 하실 때 굳이 세제 같은 거 쓰지 마시고 물로 적신 수건을요 위에 쓱 닦아주기만 해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래서 손세차를 6개월 정도는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차를 하실 때는 자동 세차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보통 주유소 하면은 뭐 할인권도 주고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같이 하시는데 하실 때 하부 세차를 꼭 하셔야 돼요. 아, 봄철에는 하부 세차를 꼭 해라. 예, 하부 세차를 얘기를 해주면은 한 2,000원 정도 더 주면은요 하부 세차 옵션을 더 넣어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하부 세차도 해주세요. 그러면 2,000원 더 주세요. 그러거든요. 보통 1,000원에서 요새 2,000원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두세 번 정도.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세차하실 때도 하부 세차 한두 번 더 하시고. 왜 그런 거죠? 왜 하부 세차를 꼭 해야 되는 거죠? 겨울철에 바닥에 붙어 있는 염화칼슘이 이 바닥에 곳곳에 쇠와 쇠 사이에 이게 박혀 있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이 염화칼슘이 부식을 일으킵니다. 하부 부식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녹이 쓴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부 세차를 두세 번 반복하면은 그 여러 가지 염화칼슘의 찌꺼기 같은 거 다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꼭 하부 세차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차를 차마 세차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실내를 매트 다 꺼내셔가지고 다 터시고 그다음에 대시보드도 젖은 수건 가지고 한 번씩 딱 먼지를 다 닦아내셔야지. 그리고 에어컨 필터도 꼭 갈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요새 날씨가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거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 순환 모드, 외부 유인 모드를 하는데 실내 순환 모드를 할 때 매트를 털지 않으면은 먼지가 뺑글뺑글 돌기 때문에 더 나빠지고요. 그다음에 이 외부 유인 모드를 할 때 에어컨 필터가 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일부 걸러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가격이 한 1, 2만 원 더 비싼데 그런 거 한번 쓰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요거를요 다 믿지 마시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작년 재작년에도 그 시중에 돌고 있는 에어컨 필터를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 들어가서 보시면 어디 제품이 이제 효과가 있고 괜찮구나라는 거 그런 상위 제품들을 쓰시면은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꼭 엔진룸도 청소를 하시면 좋습니다. 엔진룸은 내가 청소하는 게 아니라 단골 정비업소에서 차량 점검할 때 서비스로 해달라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 몇천 원 더 1, 2만 원 더 준다든지 하면 엔진룸을 왜냐면 내가 7, 8년 된 중고차다 그러면은 엔진 사이사이에 가연성 물질, 기름 찌꺼기나 이 먼지 찌꺼기가 모여서 가연성 물질이 모이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화재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화재까지 일으킬 수 있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 노화되면 될수록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룸 이 클리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겉만 하지 마시고 예. 보이지 않는 속살 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드린다면은 예. 트렁크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트렁크는 또 왜요? 왜? 트렁크는 사실 뭐 그냥 싣고 다녀도 문제 있는 건 아닌데요. 예. 보시면은 몇 년치 겨울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보통, 이 골프 치시는 분들 필드나 골프 치죠. 연습장에 한 번도 안 가신다 두세 달 동안 이 골프채만 세트를- 싣고 다니는. 예, 골프채만 싣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무게만큼 두 세트 뭐 이렇게 싣고 다니시면은요. 예. 연비도 나빠지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파트에 사시면서 가지고 오락내락가 귀찮으니까 차에 두시는 분들이 있거나 예. 아니면 사무소에 이렇게 사무실에 놓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대동 내리고 사계절 그래서 어떤 분도 그래요. 야, 곧 있으면 더운데 여름 거 안 칩니다. 여름 좀 지나면 가을 돼서 곧 겨울 되는데 겨울 거 안 치어요. 그래서 아마 속에 열어보시면은 그렇죠. 이게 4년, 5년 전 거 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보시면 아 진짜 내 이 차 트렁크 언제 뭐가 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깨끗하게 청소 한번 하시고요. 필요한 것만 예, 이렇게 예. 놓으면 또 알겠습니다. 이 용품을 오래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따로따로 보관하신 것도 하나 요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제 차를 설명을 쭉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얼굴이 좀 화끈화끈하는데.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예. 이거 나 얘기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습니다. 자, 새봄을 맞아서 이제 새로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우리가 왜 새 차 뽑고 나서 새 차는 길을 잘 들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 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뭐 길 들인다고 그래서 저 고속도로 한번 쫙 밟아줘야 되는 뭐 180km, 200km 한번 밟아줘야 차가 잘 나간다 이런 속설이 있거든요. 이거 맞는 그거 하시면 얘기입니까? 안 돼요. 이거 아니죠. 칭찬은요. 잘못된 거죠. 애기 다뤄도 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기한테 저도 그렇게 180km 생각했는데. 왜 전력으로 이렇게 달려봐. 이거 불가능한 얘기고요. 예. 차 엔진이 아직 길들여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끌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차일수록 아까 새 차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7, 80km 정도 있죠. 네. 그 정도로 한 1, 2,000km는 꾸준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1, 2,000km 될 때까지는 한 7, 80 정도까지만 예, 밟아라. 7, 80 정도로만 이렇게 네. 달려서 아기 길들여 다리도 주시고요. 다루듯이. 예. 예. 그래서 뭐 고속도로 100km 정도는 괜찮은데요. 예. 너무 무리하게 운영하면은 아까 아기 다루도 타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만큼 조심스럽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은 물론 옛날에 비해서 새 가루나 이런 찌꺼기가 거의 안 나오니까 예. 요새는 엔진 오일은 옛날에 엔진 오일 3,000km에서 5,000km 사이에 미리 한번 갈았거든요. 예전에 맞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한 1,000km, 2,000km 갈면 처음에는 한번 갈아주라 그랬었잖아요. 예, 엔진 그렇죠. 오일을.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럴 필요 없고. 예, 그러나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엔진 오일을 교체는 10,000km에서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일반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10,000km까지 갑니까? 예, 10,000km까지 보통 운행을 하시고 음. 또 엔진 오일의 종류도 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약간 좋은 거 쓰시면은 훨씬 더 상태는 좋은데 문제는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0,000 넘어서 10,000에서 15,000 사이에 갈아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오래요? 예, 7, 8,000에 갈아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신차다 그러면은요, 예. 한 5,000km에는 한번 갈아주고 싶어요. 5,000km. 처음에 차 예. 뽑고 나서 처음에 5,000km 뽑고요. 됐을 때 한번 갈아주고. 예,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왜냐면은, 예. 그 다음에는 뭐 정상적으로 7, 8,000. 내가 좀 8,000. 자주 가는 편이다 그러면 7, 8,000을 갈아주시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무리하게 차 안 끄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주 갈지 않다 그러면 한 10,000km 정도에 한번 갈아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줘야 이거 엔진이 네. 뭐 오래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자주 갈아주면 좋긴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문제는 이 비용에 대한 거하고 엔진 오일을 좀 좋은 거를 쓰게 되면은 이 실질적으로 몇 년 지난 다음에 소음이 안 들리고 진동이나 소음 또 연비나 배출가스가 틀려져요. 그래서 그렇죠. 관리를 예. 그래서 워밍업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만 갈아주지 마시고 제가 워밍업 말씀드린 게 아침에 출근하실 때 예. 시동 켜놓고 한번 내려서 타이어하고 차량 상태를 한번 보시라고 그 시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여름에는 1, 2분 겨울에 2, 3분 정도 워밍업 해주면은요 차가 밑에 기어있던 엔진 오일을 위에 밸브부터 쫙 뿌려주는 펌프질을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은 말씀드린 진동, 소음, 연비, 배출가스가 다 틀려지는데 요때 엔진 오일도 한 뭐 7, 8,000에서 10,000 사이에 갈아주시면은 아주 괜찮거든요. 이거 어떤 분들 예. 보면 시동 걸자마자 바로 출발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러지 말고 한 1, 2분 정도는 공회전 시켰다가 이렇게 우리가 출발해라.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전속력 달리는 거 똑같아요. 비유가 딱 맞네요, 정말. 네, 침대에 일어나서 허리도 한번 돌리고 손도 한번 펴보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정신없어요. 왜냐하면 시동 키고 늦어서 5분 때문에 늦었냐 맞아요. 빠르냐인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5분 일찍이라는 말씀 드리는데 5분을 일찍 이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5분이라는 게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이러려면 5분 더 자는 게 낫습니다. 뭐 할 말 없죠. 자, 그리고요. 중고차 또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중고차 구입하시는 분들. 혹시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중고차? 중고차는 가장 신뢰성 있는 매매 딜러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 중에서는요, 약 20-30%가 허위 미끼 매물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급의 차, 주행거리에 비해서 이 실질적으로 너무 가격이 싸다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차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성능 상태, 그러니까 이 카이스토리, 보험 사고 이력 정보 미리 확인하셔서 그것도 1차 넓은 그물이에요. 뭐 완벽하게 걸러지는 않지만 그거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잘 아는 딜러들한테 차를 가서 실제로 보시고 운전도 해보시는 게 좋은데 그때 혼자 가지 마시고요. 잘 아는 분하고 차에 대해서 잘 아는 분하고 같이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는 딜러, 잘하는 딜러한테 사야 된다는 거고 사업자 거래, 즉 이 개인의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 CTC를 하게 되면은 한 달 2,000km 의무 보증 못 받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이 사업체를 소속의 차를 중고차를 구입하셔야지 한 달 2,000km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품질 보증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2,000km 보증 기간이 있군요. 예, 한 달 2,000km가 전 세계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법정 보증해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아, 우리나라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왜 한 달 2,000km를 만들어놨냐면은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문제가 혹시 생기게 되면은 90%가 한 달 이내에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도 20년 전에 제가 만든 제도거든요. 정책연구에서. 아, 우리 김필수 교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도 그때 저희가 이제 만든 거고. 잘 만드셨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지금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점점 투명해지고요. 좋아지고 있으니까 사실 잘 아시는 분들은 신차보다 중고차를 사게 되면은 드림카를 일생 동안에 보통 신차는 4대 정도 바꾸거든요. 예. 근데 이 중고차를 드림카 훨씬 높은 레벨의 차를 10대에서 15대를 바꾸니까 예, 중고차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1, 2년 되면은 이 신차 같은 중고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질도 그렇죠. 잘 들어져 있고 가격은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강가는 수입차가 더 많이 되니까 신차는 국산차 사고 수입차는 중고차 사세요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신차는 국산차, 중고차는 외제차 이렇게 사라 그런 그렇죠. 말도 있다. 그렇게 하면 감가상각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드림카를 빨리 구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드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37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시온을 시작합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로 며칠간 바람도 불고 기온도 조금 낮아졌지만요. 아랑곳하지 않고 곳곳에서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도 봄꽃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안동시 공보감사실 김명선 주무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동시청 아나운서 김명선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직접 또 스튜디오 찾아주시고. 그럼요. 와야죠, 제가. 감사합니다. 예. 자, 봄을 맞아서 안동시에서도 여러 행사와 축제 기획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안동 하면 봄 축제, 다들 아실 겁니다. 안동 벚꽃 축제가 이제 열릴 텐데, 자, 어떤 축제인지 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안동 벚꽃축제는 이 낙동강변에 줄지어 피어나는 왕벚꽃나무 거리의 벚꽃 개화에 맞춰 열리는 봄축제인데요. 예. 시민들에게는 봄철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시 차원에서는 벚꽃거리를 봄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입니다. 또 금년에는 이 스프링 팡팡이라는 주제로 오는 27일 수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5일간 벚꽃도로와 탈춤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이 스프링이 또 용수철이라는 의미도 있듯이 예.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을 스프링처럼 힘있게 튀어올라 봄을 맞이한다는 그런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축제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7일부터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27일 꼭 일주일 남았는데 네. 지금 뭐 준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축제는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또 먹거리가 빠질 수 없죠. 그럼요. 현재 이 식당, 스낵바, 푸드트럭 등 전년보다 규모를 키운 먹거리 존의 상가 모집이 완료됐고요. 작년에 인기가 좋았던 놀이동산도 규모가 확장되면서 탈춤 공원에 설치되고 있고 거리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또 축제 하루 전에는 벚꽃도로를 통제해서 벚꽃 터널과 퀴즈존, 벚꽃 테마 포토존, 조형물 등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주말 동안에 탈춤공원에서는 이 평생학습 축제도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예. 또 참고로 축제장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탈춤공원 뒤 행복타운 입구 삼거리부터 탈춤 공연장까지 도로가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통제되니까 시민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준비가 착착 잘 되고 있군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 많이 들으실 텐데 자, 차량 통제가 있습니다. 바로 3월 26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6일 동안이군요. 6일 동안 그 탈춤 공원 뒤에 행복타운 입구 삼거리부터 탈춤 공연장까지 아마 안동 사시는 분들이 여기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네, 아마 종종 이제 다 축제 아실 때마다 겁니다. 여기 통제를 하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교통 통제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 안동 벚꽃 축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네, 벚꽃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빠질 수 없는 게 뭘까요? 벚꽃 축제에서요? 네. 먹을거리? 아니죠. 그럼요. 벚꽃이죠. 벚꽃이 빠지면 안 되겠죠. 저는 축제장 가면 먹을거리부터 찾아서. 아니, 먹거리도 그럼요. 네. 물론 중요하지만. 그나저나 벚꽃 네. 혹시 보셨나요? 벚꽃 아직은 벚꽃이 아직 안 폈는데. 아직은 네. 근데 피지 날씨가 또 않았는데. 쌀쌀해져서 네, 맞습니다. 요즘에 좀 아침에 바람도 네. 굉장히 강하게 불고 또 그러니까요. 기온도 낮아서 벚꽃이 필까 이런 좀 걱정도 들긴 하거든요. 올해 사실은. 혹시 일정 변경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안동 시청에서 굉장히 네. 신경 쓰겠어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 그렇죠. 이 벚꽃이 네. 아무래도 좀 빨리 피고 빨리 지는 꽃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다른 지역에서도 개화 시기에 맞춰서 축제를 개최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예. 근데 요즘 길거리를 보면 예. 매화도 좀 펴 있고 예. 아침엔 좀 춥긴 하지만 낮 최고 기온도 20도까지 올라갑니다. 예. 안동 벚꽃 만개 시기도 다음 주 주말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지금 기상 예보로 봤을 때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하지만 만약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벚꽃이 정말 피지 않는다 하면 뭐 상황에 따라 뒤로 미룰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꼭 됐으면 좋겠고 벚꽃 축제 주인공은 먹을거리가 아니라 벚꽃이다. 벚꽃입니다. 네. 그거 왜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뒀는지 설명을 하려고 벚꽃이 가장 중요하니까 맞아요, 이 벚꽃에 맞아요.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설비물을 벚꽃 축제의 콘셉트와 어우러지게 조형물과 포토존 등을 준비를 했고요. 또 이 성의여고 앞 낙동강 변에서 잠시만요. 이 벚꽃 관람 동선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관람 동선 이거 중요하죠. 네, 관람 동선이 또 복잡하면은 벚꽃을 관람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설비물을 최소화해서 이 벚꽃 관람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상가와 아까 먹거리 말씀하셨던 식당 역시 이 벚꽃 관람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탈춤공원 내에 운영하고 관람객분들 탈춤공원 내 식당 운영해. 식당은 탈춤공원 내에 있습니다. 벚꽃 도로에 이렇게 쫙 양쪽에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한때는 그 도로에다가 이렇게 먹을거리 존을 설치했었는데 이제 벚꽃이 가려지면은 사실 벚꽃 축제를 가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탈춤공원 내에다가 다 이제 먹을거리 존을 그 내에 운영할 예정이고 또 이제 관람객분들이 오셔서 여유롭게 꽃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평상이나 의자를 최대한 많이 배치했습니다. 이거 잘하셨네요. 그리고 또 축제 주요 참가 연령층인 청소년과 가족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또 야간 벚꽃 감상이 또 아름답잖아요. 또 이거를 조명을 설치를 해서 관람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주 이번에 이거 다 김영선 주무관님이 준비하신 건가요? 제가 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라서 여러 부서에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의자가 참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무래도 서서 관람하기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분들도 오실 거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앉아서 쉬실 공간도 마련을 해봤습니다. 평상 의자 뭐 10개 준비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충분히 좀 많이 준비하시고 조명도 이거 중요하잖아요. 또 사진 찍으러들 많이 다니시니까 이게 한낮에 찍는 것보다 밤에 조명 비춰서 찍는 게 더 예쁘지 않나요, 혹시? 낮에 그런 배경과 야경일도 다르잖아요. 이 안동의 월영교가 또 야경으로 유명한 것처럼 벚꽃도 이 조명을 쏘면 굉장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간 볼거리도 함께 제공합니다. 자, 지난 벚꽃 축제와 혹은 다른 지역의 벚꽃 축제와 좀 차별성이 있는지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작년에 개최된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도 많은 변화를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벚꽃축제도 차별성을 둬서 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작년에는 벚꽃 도로와 일부 탈춤 공원에서만 축제가 진행됐는데 올해는 이 탈춤 공원 전체와 또 구 기차 역사 연결 보행로 등의 여러 프로그램과 포토존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다음으로는 이 체험 프로그램과 시설물을 늘렸습니다. 특히 미디어월을 이용한 영화 상영과 또 보행로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벚꽃 터널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원 벚꽃 심기나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존,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질리티 존과 또 한복 대여 등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어질리티 존이요? 네, 이 반려견들이 이제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는 걸 어질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TV에서 본 것 같네요. 약간 애견들을 위한 놀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려견 키우는 분들도 또 산책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또 작년에 인기가 좋았던 놀이시설과 벚꽃 야간 조명존은 규모를 더 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동 벚꽃축제만의 유일한 특징이라고 하면 축제장을 시내 상점가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축제장을 구성한 건데요. 탈춤 공원에서 벚꽃도로, 구 기차역과 구 도심으로 연결되는 이 축제장이 관광객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주 구성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벚꽃 축제로 어떤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벚꽃축제는 일부 푸드트럭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가들이 우리 시의 지역 상인들이 운영하게끔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축제장 내 지역 농특산물이나 전통주 부스를 운영해서 안동의 특산품을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그런 홍보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푸드트럭 빼놓고는 전부 다 우리 지역의 상인들로만 구성을 맞습니다. 했다.
자, 이외에도 사계절 축제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사도 뭐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아쉽게도 올해 초에 예정이 돼 있었던 사계절 축제 중에 겨울 축제인 안동 암산 얼음 축제는 기후의 영향으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금년의 규모를 확장해서 새롭게 선보일 안동의 여름 대표 축제가 될 수페스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페스타. 네, 이 여름에. 물수자를 써서 예. 수페스타입니다. 예. 이 성이여고 앞 낙동강변에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개최될 예정이고요. 강변과 낙동강 등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EDM 워터밤 등 이 여름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수페스타 포스터 공모전도 4월 10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올 10월에 열릴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포스터 공모전을 지난 1월부터 진행했는데요. 이달 초에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돼서 홍보에 이용될 예정이고 또 더 많은 해외 국가의 공연단을 초청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콘텐츠로 이 글로벌 축제로서의 명성에 맞게 개최됩니다. 네. 자, 이번 벚꽃 축제 이렇게 하면 100% 즐길 수 있다. 시민들에게 축제를 즐기는 꿀팁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이 안동 벚꽃 축제에 놀러 오셔서 다양한 포토존에서 벚꽃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 많이 남기시고 무료 사진 인화존에서 사진도 바로 뽑아가세요. 그리고 벚지 운동회,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상품도 많이 받아가시고요. 또 재밌는 공연과 영화 상영도 있으니까 일정을 미리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와 놀이동산도 빠질 수 없겠죠. 특히 올해는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탈춤공원에서 평생학습 축제도 같이 개최되니 이번 안동 벚꽃축제에 오셔서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똑소리 나게 시장 홍보를 너무너무 잘해주시네요. 네. 안동시청에서 예쁨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런가요? 네.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볼까요? 역대 최고 공보관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안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안동시 공보감사실의 김명선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역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 지지율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평가를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6%로 직전 조사보다는 3%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포인트가 더 올라가서 57%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36, 부정 57로 나왔습니다. 예, 계속 좀 한 달 가까이 됐나? 한 2, 3주? 예, 그 정도 상승 추세였는데 살짝 지지율이 좀 꺾인 그런 모습,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이종섭 전 국방장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역시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주는 이 두 인물 빼놓고는 뭐 말이 안 들죠.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황상무 수석은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 사표 수리했고 물러났고 이종섭 장관은 뭐 일단은 귀국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이 내용은 이제 대략 다 아실 테고, 자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그 갈등이 이 사안으로 상당히 고조된 거 아니냐. 지금 비례 공천 두고도 상당한 갈등. 이철규 의원하고도
굉장한 갈등, 뭐 고성이 오갔다고 하던데 지금 이 건이 다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지난번에 공천 국면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공천 관련돼서는 공천 관련한 잡음이 많이 나오면서 예. 민주당 지지율이 또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특히 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갤럽 조사만 하더라도 여러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을 텐데 한국 갤럽 조사만 하더라도 상승하던 국민의힘 지지율도 주춤하고 조금 내려왔고 그 지지율이 다시 제자리 걸음을 일단 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후로 인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인사가 바로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현 호주 대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바로 황상무 전 이제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사의를 표명하고 수리가 되긴 했지만 그 발언 자체가 상당히 증폭되고 파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총선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 TK 지역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 총선 전체에 판가름이 나는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의 또 중도 또 수도권 2030 MZ세대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이제 평가받는 것이고 특히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가 이제 그 기준이 됐던 것인데 직전 조사에서 서울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4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서울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30%입니다. 30%? 그럼 15%? 직전 조사가 45. 이번 조사가 30입니다. 아니 이렇게 한 주 만에 이렇게 급락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표본이 좀 적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분석은 허한고이 그 물어보면 제가 답변하는데 바로 의대 정원입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된 부분도 그만큼 피로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고 이번 조사에서도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가 긍정평가 이후로 가장 높긴 합니다만 마이너스 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조사 대비해서는 의대 정원 관련된 이슈의 피로감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통령 부정평가 이후로도 네 번째가 의대 정원 확대가 올라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통령의 이 의대 정원 또 의료계획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길어지면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학교 의대는 지금 대한민국 의과대학의 양대 산맥이죠. 그런데 지금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성균관대도 그랬어요. 또 오늘 또 철회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서울입니다. 서울에 빅5 병원이 다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지역의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이 의대 이 증원 문제가 사실 한 달 전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 살짝 이렇게 올라올 때 이거 국민들 지지 많이 받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질질 끌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강대강 대치 그 피해는 국민들 고스란히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오히려 악영향을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이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선거 즈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데 이번 한국 갤럽 조사에서 정부의 의사계 반발 또 의료계 반발 의료 공백 대응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 38%, 잘 못하고 있다가 49%입니다. 잘한다 못하고 있다가 더 많군요. 38, 잘못한다 49인데 불과 4주 전에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76이었습니다. 와, 그랬나요? 그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38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안동현 MBC를 통해서 단독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사안이 길어지면 상당히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일도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길어지게 되면 그건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다분히 서울의 빅5 대학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그 비례정당 왜 순번 발표했잖아요. 각 정당이 이번 주에. 자, 우선 그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 이제 공천 순번 발표했는데 자, 여기 뭐 진정호, 이뇨한, 김장겸, 김혜지 이렇게 익숙한 이름도 좀 있는데
이 공천 순번에 대해서 지금 이철규 의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뭐 네. 이철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천 이거 변경 없으면 수정 없으면 직도 그만두겠다. 나 나가겠다. 그리고 이거의 이재명 사천과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직격을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한동훈 위원장은 내가 그만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 혹시 뭐 뒷얘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글쎄 이제 이게 뭐 뒷이야기 앞이야기 할 것 없이 벌어질 일이 벌어진 거죠. 말 그대로 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시시하고 잠잠했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비례 후보자의 순번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이든지 뭐 조국혁신당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점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비례대표 선정을 잘해야 되는 것이 민주연합일까요? 조국혁신당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미래일까요? 왜냐하면 국민의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지금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는. 그러니까 비례 의석까지 포함해서 유의미한 정도의 의석을 올리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 앞으로 향후 3년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분석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분석인데 지금 한국갤럽조사에서 국민의 미래 자,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입니다. 34%. 더불어민주연합 24%. 국민의 미래가 민주연합보다는 24%니까 10%포인트 앞서네? 더 잘하고 있네? 더 앞서네? 조국혁신당 1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범민주계가 무려 얼마입니까? 43%입니다. 43대 34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비례 의석수가 46석인데 거의 30석 가까이를 범민주 계열이 가져가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 의석수에서도 치명적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와 함께 일당이든 가반 의석을 목표로 할 텐데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철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무수석도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은 MBA, 공천은 MBA인데 오이제가 많이 났던 것이 민주당이었다면 조용했던 국민의힘에 요구되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MBA의 A, Amazing. 그러니까 좀 파격적인 게 이 비례 순번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봐라 검찰 수사관인 호남에 기반이 있는 왜 이 사람 주기환 후보자인가요? 그랬더니 주기환 후보자가 24번. 공천 순번에 뒷번호가 좀 밀리니까 아예 공천 후보자를 사퇴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또 비례 후보 순번을 받았던 이시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적절했다 해서 이 비례 순번 선정이 공천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이거 사천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한 위원장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철규 의원과 또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약간의 알력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유난 충돌의 1차 충돌에 대한 서로 간의 부담으로 이제 잠잠해졌죠. 근데 터질 것이 터진 것이 그동안 시시했던 이 공천의 마지막 앙금이 터지면서 지금 이른바 공천 이 비례 순번 관련해서 국민의 미래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의 힘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지금 이종섭 전 장관, 이종섭 고주대사, 더군다나 황상무 지금 발언 논란 이런 터지는 와중에 의대 정원까지 여기에 상황에서 비례 순번까지 알력 다툼처럼 비치면서 이 사안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철규 한동훈 간의 갈등만이면은 그렇게 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은 누가 봐도 뒤에 윤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다른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이 갈등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봤던 거고. 자,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순번 역시 발표했는데 큰 이슈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13번을 받은 임미애 후보인데 임미애 후보가 이제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거든요. 이제 목요일마다 우리 또 한식구로 코너 계속 나오고 있는데 13번을 받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안정권 순번에 배치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13번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그 13번까지 받으려면은 지지율이 글쎄요 30%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어항고앵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부각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더불어민주연합으로서는
지금 지역구 공천 막판까지 서울의 강북을도 그렇고 지금 양문석 후보자에 대한 것도 그렇고 상당히 좀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의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도 이건 사퇴해야 되는 각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당이 상당히 취약한데 지역구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배려를 더불어민주연합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앞번호는 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적어도 인미의 경북 도당위원장 상징적인 인물이죠. 도당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저도 지금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두 자리의 순번제는 어려우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순번 배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자칫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주변에 인식되기로는 이게 생생되기 아니냐. 왜 앞순번에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슨 까닭이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 잠깐 뒤에 하고 개혁신당도 또 비례 순번을 발표를 했는데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2번을 받은 천하람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목요일에 또 같은 식구였는데 자 천하람 위원장이 늘상 얘기한 게 난 전남 순천이다. 그런데 이번에 비례 2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이게 제가 천하람 위원장의 천하람 후보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개혁신당의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역구에 나서야 적어도 수도권의 개혁신당에 대한 비례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대를 더 만들 수 있거든요. 양양자 지금 반도체 벨트에 출마하고 있는 양양자 의원은 나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건 말이 되느냐. 비례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벌써 반발을 하고 있습니까? 양양자 의원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TK 지역의 출신이면서도 호남의 지역구를 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높이 평가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결정인지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의 결정인지 공천위원들의 결정인지 몰라도 주지도 말았어야 됐고 받지도 말았어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개혁신당으로서는 지금 지지율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례대표 정당에 조국혁신당의 19%가 나오는데 개혁신당 4%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비례 후보자 순번으로 봤을 때 2번 정도까지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 2번에 당사자가 천하람이다. 이건 상당히 여론상으로도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양양자 의원이 그래도 현역 의원인데 개혁신당에 몸담은 그 가치와 또 결단까지 높게 평가한다면 그나마 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국 혁신당 순번을 보면 아주 낯이 익은 분들이 많습니다. 1번이 박은정 검사, 2번 조국, 3번 이혜민, 4번 신장식 등등 해서 10번 차규근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1분 정도 남았거든요, 시간이. 혹시 조국 혁신당 8번이 황운하. 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간단히. 글쎄요, 조국 신당이 지지율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반윤과 반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남에 가면은 호남에서도 호응을 받고 또 수도권에서도 주로 40대 화이트 칼라가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동안 정치권에서 계속되어 왔던 양대 정당의 문제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조국혁신당으로 선택지가 옮겨가는 것은 과연 이것은 유권자로서 상당히 우리가 이상적으로 기대했던 그런 모습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유권자들의 한 표가 과연 어디로 향해야 될지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